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서 점진적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가능한 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이슈 톡톡에서 주 4.5일제의 실현 가능성과 장단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코너에서는요,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는 ISA 계좌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우리 애청자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무더위를 단번에 식혀줄 나만의 피서법 들어보겠습니다. 얼음팩으로 시원함을 주는 방법도 있겠고요. 오히려 뜨끈한 음식으로 이열치열 더위를 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나만의 피서법 문자로 보내주시면 10분 추첨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죠? 네, 우리나라에 25% 부과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상호 관세가 원래 처음 나온 건 아니죠. 네. 4월에 발표를 했고 만료일이 7월 8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정해놨던 관세율이었고 4월에 발표했던 그대로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상호관세 유예 조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협상 가능 시한을 연장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당초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율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에서는 그런 합의를 압박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말했잖아요. 세계 각국에 서한을 보낼 거다. 관세율 통보할 거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제일 먼저 딱 타겟이 된 게 한국하고 일본이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이렇게 수신자로 설정을 해놓고 네. 두 사람이 이 서한을 받들게 했고,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첫 번째 대상으로 선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4월에 발표했을 때는 우리보다 낮았어요. 24%.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1%포인트 높아져서 우리랑 똑같이 25% 부과한다는 거고, 네. 미얀마, 남아공 이런 일부 국가는 지난 4월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통보받았고, 네. 또 그중에서 최대 40% 관세율을 통보받은 나라들도 있고요. 이번 조치로 관세 대상국은 총 14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네. 트럼프는 그리고 서한에다가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제3국을 경유한 물품 역시도 높은 관세 대상이 된다라고 밝혔고요. 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미국으로서도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려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25%를 적용한 근거는 뭘까요? 트럼프 서한을 일단 보면은요. 네. 우리는 앞으로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한 무역을 통해서만 한국과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국이 세계 제1의 시장인 미국의 탁월한 경제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라고 적었어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지속적인 무역 적자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의 주장의 논리는 늘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네. 한국 너네 우리한테 돈 많이 벌어가지 이건 불공정한 거야 라는 건데, 사실 한국하고 미국은 FTA 체결국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모두 싸그리 이제 좀 무시하는 주장을 그대로 펼치고 있는 거고, 네. 한국 입장에서 좋게 해석하자면은
당장의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고 시간을 벌었다. 그리고 25%에서 더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건데 협상 기한이 또 3주이다 보니까 그 시간 안에 분주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이대로 3주 지나서 8월 1일에 그대로 발효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사실 초반에는 조금 혼란이 있었어요. 근데 네. 로이터 통신이 백악관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했는데 지금 품목별 관세율이 또 있잖아요. 네네. 자동차 25%, 철강, 알루미늄 50% 이렇게 그렇죠.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되느냐 아니냐 이게 조금 혼선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아직까지는 이 백악관 당국자 말 인용한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추가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똑같이 25% 관세율 적용받는다라는 네네. 설명이 나와 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런 말도 했죠. 무역 협상 상황에 따라서 이번 조치가 시정될 수도 있다. 내가 원하는 걸 들고 와라. 이런 점도 네. 명확히 거듭 강조했습니다. 빨리 협상 테이블로 와라 이건데 우리 정부는 그러면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 있잖아요. 네.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관세 관련해서 논의를 했고요.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들려온 소식에 그 미국 특사에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내정됐잖아요. 네. 미국 특사단 명단에는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 김우영 의원도 포함이 됐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그 초청 받아서 미국을 방문하고 네. 공화당 인사들하고 인연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이 미국 특사단이 가게 되면은 관세뿐만이 아니라 주한미군 안보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네. 오늘 오후에는 대통령실이 한미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합니다. 네. 미국에서 진행되는 상황들 또 뉴스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 3법 처리를 했습니다. 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죠. 예. 이른바 방송 3법이 어제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고요. 물론 법사위하고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방송 3법은 과거에 민주당이 두 차례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시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해서 그렇죠. 폐기가 됐었죠. 네. 국민의힘은 이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계약이다라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어김없이 어제도 일부 의원들이 퇴장하고 보이콧을 했어요. 네. 그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에서는 여러 가지 수정이 있는데 이사수를 늘리고 국회 추천 몫을 줄이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예. 줄이긴 줄였는데 국회 추천 몫이 아직 여전히 많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의정 갈등을 해소할 걸 주문을 했는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첫날 곧바로 이 의료계를 만나면서 의정 갈등 해소가 정말 급물살을 탈지 주목이 됩니다. 네, 어제 저녁에 회동을 가졌어요. 김태구 대한의사협회 회장 비롯해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의대 의전원 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하고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건데 네. 이 김민석 총리한테는 사실 의정 갈등 이거 좀 신경 좀 써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부를 했다고 해요. 그렇죠. 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김민석 총리가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경험이 있고 예. 의료계와의 대화 일정을 잡은 만큼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1차적으로 총리에게 맡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 장관이 공식으로 임명이 되기 전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빨리 좀 일단 만나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시급한 현안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좀 대통령하고 총리가 어느 정도 국정 역할을 분담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 새 정부가 꾸려지면서 의료계 쪽에서 많이 좀 대화의 의지를 그렇죠. 내비치고 있죠. 네네. 일단 그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전 비대위원장도 사퇴를 하고 네. 전공의도 원래 집단사직 주도해왔던 인물인데 네. 나가라고 해서 사퇴하고 비대위 새롭게 채웠고 이후에는 사직전공의하고 의대생들이 국회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하고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 만나서
대화하자는 거, 앞으로 대화해 나가자라는 것의 뜻을 모으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물꼬를 트면 참 반가운 소식인데 그렇지만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선결 조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동안 의료계는 안에서도 내부 의견이 정리가 안 됐어요. 네, 그런 의견 정리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상호 간의 신뢰를 이어가면서 대화를 진행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오늘은 그 복지부의 이형훈 제2차관이 비공개로 의료계 단체들과 만나게 됩니다. 네. 1년 넘게 이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뭐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진 않겠지만 점점 격차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 또 기대가 됩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하겠다 선언을 했거든요. 국민의힘 내홍이 좀 상당해 보입니다. 네, 어제도 원래 안철수 의원이 권영세, 권성동 이렇게 쌍권이 출당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다가 뭐 이렇게 부딪혔다 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그 여진부터 해서 국민의힘 내홍이 완전히 좀 전면전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예. 이게 그도 그럴 게 혁신이 뭐 혁신하겠다고 혁신이 꾸리자마자 이렇게 된 거고 그렇죠. 그리고 혁신위원 5명 발표한 날에 곧바로 혁신위원장이 네. 안 하겠다고 이런 거거든요. 배를 띄우자마자. 네. 네. 근데 안철수 의원이 원래 혁신위원장 할 때 그 메스를 들어서 뜯어고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본인이 네. 또 의사 출신이고 하니까. 예. 근데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너무 자괴감을 느꼈다.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좀 시간대로 보면은 그 안철수 의원이 추천했던 혁신위원 명단이랑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실을 안철수 의원은 몰랐다. 혁신위원장인데 네. 그러니까 이것은 패싱당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 안철수 의원이 원래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하고 박은식 광주 동남을 당협위원장 이 명단을 넣었다가 이게 나중에 빠진 걸 알게 됐는데 이재영 위원장 본인도 언론 보도로 알았다는 거예요. 아, 빠졌다는 것을. 네. 그래서 혁신위원장이 하자고 했는데 그게 안 될 리가 있다고 상상이나 했겠느냐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위원 명단도 명단인데 사실 안철수 의원이 제일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게 그 전 지도부가 당을 나가야 된다. 이거 쇄신을 하려면 그래야 된다. 권영세, 권성동 이 쌍권이 당을 나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건 사실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지도체제 들어오면서 그 이 권영세, 권성동 전 지도부의 신임을 얻어서 올라오게 그렇죠. 된 거다 보니까 네. 따를 리가 없었죠.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이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이 한덕수 추대론을 만든 주역이니까 탈당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입장이에요. 예. 그런데 권영세 전 위원장 입장은 안철수 의원 향해서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다. 혁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자신의 영달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로 삼았다라고 맹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안철수 의원은 사실 이렇게 좀 친윤계라든가 구주류에 또 그런 배신감을 주게 되면 당대표 나간다고 해도 녹록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상황 보니까 친한계 쪽에서도 비난이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혁신위를 띄우려고 했던 송원석 원내대표도 난처해진 거는 마찬가지겠죠. 예. 예, 국민의힘은 이렇게 혁신위원장이 갑자기 또 사퇴하면서 혁신 동력을 잃게 됐고요. 다음 달에 전당대회 예정돼 있는데 혼선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좀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내란 특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추가 기소된 이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1심 구속기한 만기를 이틀 앞두고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네, 민간인 신분인데 국방장관 공관 출입하면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였죠. 원래 구속기한이 내일로 만료가 되는 거였는데 네. 법원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고요. 네. 여기 이 비상계엄 사전 모의한 혐의에다가
추가로 여단장 등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로 현금을 받은 혐의 알선 소재로도 지난 5월에 추가 기소됐습니다. 네. 재판부가 이렇게 다시 발부하게 되면서 구속기간 최대 6개월 연장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열려서 여기에 아주 관심이 쏠리겠죠. 네. 법원은 청사보안 강화 지침을 밝혔고요. 필수 업무 차량 제외한 일반 차량의 그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네. 또 일부 출입구는 폐쇄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보안 검색도 더 강화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그 서울 법원 종합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고 집회 또는 시위용품 소지한 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허가 받지 않은 경우에 촬영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여러분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무더위를 단번에 식혀줄 나만의 피서법 문자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문자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좀 읽어드리면 8399님 수박 자주 사 먹는데 간혹 맛없는 수박이 걸리면 그거를 꽝꽝 얼려서 수박 스무디를 해 먹습니다. 오, 그냥 하나 들고 양동이에 물 이렇게 담아서 발 담그고 있으면은 계곡이 안 부럽습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비슷하게 1184님도 너무 더워요. 요즘 숨이 턱턱 막힐 때 목욕통에 물 받아서 들어가 있고 시원한 수박 옆에 놓고 먹으면 최고입니다 하셨는데 만약에 좀 덜 단 수박이면 8399님처럼 얼려서 스무디 해 먹으시면 될 것 같고요. 8519님 저는 영업하고 나서 닭백숙을 보온 도시락에 쌓아와서 차 안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일을 하시다가 중간에 차에서 이렇게 쉬시면서 닭백숙으로 보양을 또 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8370님은 아이들이랑 물총놀이 해요. 시간도 잘 가고 물총 맞으면 또 시원하고 놀아주면서 물놀이까지 한꺼번에 합니다. 요즘 뭐 다양한 물 관련된 축제들도 많은데 아이들과 함께 뭐 집에서 혹은 동네에서 하는 작은 축제가 되겠네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차량들도 말썽입니다. 오전 내내 고장난 차 서 있는 곳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정체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영동 1터널 일대로는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나고요. 이후 오산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4차로와 5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를 지나 일산 방면으로 별내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1, 2차로가 막혀 있어서 퇴계원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를 앞두고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정체는 뒤로 잠실대교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반포대교를 지나서도 사고가 나면서 4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뒤로 원효대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그 밖에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방면으로 성산대교 남단 부근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연구소 시간이죠.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얼마 전에 이 예스24 네. 서비스가 멈춰서 뭐 많은 분들이 책 구매며 뭐 공연 예약 이런 서비스를 하지 못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뭐 시스템 장애라고 얘기가 나왔다가 결국에는 랜섬웨어로 밝혀졌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9일 새벽이죠. 이제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인 예스24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이 먹통이 됐고 그리고 나서 뭐 도서 주문 또 콘서트 티켓 예매 차질을 빚어서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이제 콘서트 때문에 되게 그렇죠. 고민을 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네. 처음에는 시스템 장애라고 했다가 뒤늦게 이제 해킹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랜섬웨어 공격이다라고 한 것이 나온 거죠. 예. 랜섬웨어라는 거 이따가도 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의 서버에 침투를 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해지하는 대가로 일종의 금전, 몸값을 요구하는 방법이 이제 랜섬웨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S24가 회원 개인정보 유출을 없다라고 밝혔지만 그 외에 뭐 개인정보위원회나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고요. 뭐 비정상적인 정보 조회 정황도 확인이 돼서 추가 조사도 진행 중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일주일 만에 공식 사과문도 발표했고 또 뭐 포인트 등의 보상안도 이제 실제로 지급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단순한 서버 정해가 아니라 이런 랜섬웨어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회사를 이렇게 흔들 수도 있구나. 그리고 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책 유통망이 아주 큰 것들이 네. 정말 이런 해킹 한 번으로 흔들릴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사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랜섬웨어가 뭐고 또 이걸 어떻게 예방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무래도 많이 드실 겁니다. 네. 네. 자, 랜섬웨어 뭐 짧게 소개는 해주셨는데 네. 뭐 정확히 어떤 수법을 쓰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드리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해커들이 해킹을 하는 이유랑 랜섬웨어랑은 완전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해커들이 보통 해킹을 한다는 건 뭘 하는 거냐면요. 네. 그 회사의 컴퓨터의 취약점을 발견을 해서 초창기 해커들은 내가 자기 실력이 이만큼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한 것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부러 그 특정 서버에 들어가서 자기가 들어왔다 나갔다라고 하는 걸 남겨놓거나 흔적을 남겨놓고. 네. 아니면은 뭐 이럴 때도 있죠. 아주 극비의 데이터, 극비의 상황 한두 개 같은 거를 정말로 나쁜 감정을 갖고 들어가서 네. 그거를 캐낸다거나 이런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해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랜섬웨어는요. 말 자체가 아예 어떻게 돼 있냐면 랜섬이라는 게 영어로 치면 몸값 뭐 아니면 금전 이런 겁니다. 그리고 네. 웨어라고 하는 게 멀웨어. 그래서 악성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 네. 얘는 정확하게 처음부터 몸값을 노리고 그러네요. 네, 이름부터가. 금전적인 걸 노리고 만든 일종의 악성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랜섬웨어는 기본적으로 조금 다른 거랑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랜섬웨어에 대해서 좀 이제 역사를 보면 이게 1989년에 처음에 등장을 했거든요. 오래됐네요. 네, 오래됐죠. 근데 네. 처음에는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뭔가 잠가 놓은 다음에 몸값을 줘라고 하면 몸값을 주면 풀어줄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몸값을 준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게 뭐 계좌를 통해서든 뭐든 가면 네. 나중에 경찰들이 추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는 이게 처음에 나왔어도 뭐 이거 나중에 어차피 추적되니까 이래서 좀 많이 안 알려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게 우리가 말하는 비트코인이 등장하고 나서부터예요. 추적이 어려워져서. 네, 추적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2013년에 그 랜섬웨어 중에 크립토로커라고 하는 랜섬웨어가 아주 이슈가 됐는데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거 내가 풀어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비트코인을 한두 개 달라라고 하고 있죠. 그때는 시세로 한 1,500달러였는데 지금은 뭐 비트코인 하나에 억대가 넘어가니까 그렇죠. 네. 네,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친 게 언제냐면 2017년 5월에 예. 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우리가 이제 쓰는 운영체제 있잖아요. 예. 이 운영체제에서 전반적으로 작동을 했었던 랜섬웨어인 워너크라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게 며칠 만에 150개국에 한 30만 대 이상의 컴퓨터가 감염이 됐었고 그때 이제 어땠냐면 러시아 정부기관, 영국 의료시설, 일본 철도 시스템 뭐 이런 데까지 피해를 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감염된 컴퓨터들에게 비트코인을 결제를 요구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네. 요즘에는 이게 일종의 기업형 비즈니스가 되고 있어요. 비즈니스요? 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랜섬웨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해커가 노력을 하거나 실력이 있는 해커가 들어갔어야 됐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요 이거를 서비스형으로 파는 다크웹들이 생깁니다.
이걸 판다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저 회사를 망가뜨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어둠의 경로를 갖고 찾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가 한 뭐 예를 들면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면 그 서비스를 다른 데에 심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형 형태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범죄를 청구하는 것처럼. 그렇죠. 와.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구독료를 내면 네. 누구나 랜섬웨어를 사용해서 계속 찔러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구독료. 네. 그렇죠.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실제로 지금 사이버 시큐리티 벤처스에 따르면 세계 랜섬웨어 피해액이 올해만 77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2031년까지 가면 약 네. 373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야. 그만큼 우리가 그냥 랜섬웨어 한두 곳의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랜섬웨어라는 게 뭐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보통은 네. 우리가 뭐 피싱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떤 특정 링크를 이렇게 클릭해서 네. 첨부 파일을 열어본다거나 어디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네.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두 가지인데 네. 보통 접속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감염이 되는 경로는 비슷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가 일종의 메일에서 낚시 메일을 클릭을 하고 네, 네. 뭐 특정 실행 파일을 연대거나 네. 아니면은 뭐 되게 중요한 파일이라고 해서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거나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진화를 했죠. 뭔가 문서 파일 같은데 열어봤더니 문서가 안 열리고 뭐지 하는 순간 이 랜섬웨어가 걸리기 시작을 하는데 네. 이 랜섬웨어의 가장 큰 무서움은 뭐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해킹은 특정 파일을 열어보려고 예를 들면 이 컴퓨터에 문을 열어놓게 한다거나 그러면 네, 이제 이 네. 파일을 가져가거나 이런 형태잖아요. 네. 랜섬웨어는 어떤 거냐면 파일을 감염을 시켜서 모든 파일 하나하나를 암호를 걸기 시작해요. 네.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이 랜섬웨어가 그게 무서운 건데 네. 일반적인 컴퓨터,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컴퓨터에 뭐 별로 중요한 파일 없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근데 이 랜섬웨어는 뭘 노리냐면 예. 우리 컴퓨터에 있는 사진 파일, 한글 파일, 엑셀 파일, 아니면 동영상 파일 이런 걸 노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가족 간에 한 10년 동안 사진 찍은 게 제 컴퓨터에 있어요. 네. 그런데 눌러봤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아. 왜 안 열리느냐? 그 파일 하나하나에 암호를 걸어버려요. 아하. 그래서 그 암호를 거니까 이게 원래는 열려야 되는 파일인데 안 열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계속 어느 수준의 감염이 되다가 갑자기 컴퓨터에 너 랜섬웨어 걸렸어. 너 랜섬웨어 풀려면 나한테 돈 보내야 돼. 이러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개인 컴퓨터에서는 나 한 대만 컴퓨터를 쓰는데 회사에서는 보통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느냐? 내가 걸렸는데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타고. 옆에 동료들에게 다 타고 넘어가서 우리 회사 전체의 랜섬웨어가 퍼뜨릴 수도 있다. 와, 라고 무섭다.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회사에서 있는데 네. 내 동료가 걸렸다는 걸로 내가 걸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 랜섬웨어의 가장 큰 무서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너무나 무서운 게 아무것도 안 해도 걸린다고 하니까 네. 아니 그러면은 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감염이 되면 어떤 뭐 현상이 나타날까요? 컴퓨터가 네. 뭐 아예 안 켜진다거나 뭔가 현상이 나타나나요? 일단은 안 켜지진 않는데 보통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가 갑자기 이유 없이 막 팬이 돌거나 네. 제 CPU가 막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장치 관리자 보면 CPU 사용량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막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일을 막 갑자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모든 파일을 하나씩 암호화를 걸기 시작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파일들이 하나하나 분명히 예를 들면 이미지 파일의 확장자가 JPG인데 네. 갑자기 이상한 확장자로 바뀌기 시작한다거나 아하.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암호화가 되는 것들이 나오는 이런 형태들이 있고 또 그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컴퓨터에 뭐 USB 같은 것도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럼 거기까지 다 퍼지게 돼요. 어떡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상들이 생기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장 하드 같은 것도 이렇게 꽂아놓으면은 뭐 타고 뭐 다 그냥 암호가 네. 걸릴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런 랜섬웨어라고 하면은 이렇게 뭔가 빅테크 기업, IT 회사에나 적용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른 그냥 일반 뭐 회사 서점 회사에도 지금 관련이 있는 얘기네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오히려 우리가 이런 랜섬웨어하면 되게 비싼 회사들만 있는 줄 아는데 네네. 역으로 오히려 보안에 취약한 회사가 어딜까? 라고 생각해 보면 IT 시스템을 쓰긴 하는데 네. 거기에 재투자하거나 그냥 그럴 때 비용이 없거나 그냥 우리 지금 쓰는 대로 10년 써도 돼라고 하는 회사들을 네. 오히려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예스24에서도 이슈가 네. 결국에는 이제 보안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예전 버전의 것들을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안에 취약해서 오히려 타고 들어오기 쉬웠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최첨단 기업보다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일을 지금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보안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유통이나 제조나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오히려 더 먹잇감이 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실제로 독일에서 100년 된 냅킨 제조 기업이 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문을 닫았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 100년 역사의 독일 중소기업인 파사나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이 회사가 100년 동안 냅킨 만들어 온 회사거든요. 예. 지난 5월에 랜섬웨어 공격당해서 회사 IT 시스템이 마비됐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송장 작성하는 거, 네. 주문 처리하는 필수 작업도 못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공격 하루 만에 네. 약 3억 7천만 원 상당의 주문을 못 받게 됐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2주 동안 손실이 한 31억 정도 났고요. 직원 급여도 못 내게 되니까 한 달 가까이 있어도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개선이. 네. 그래서 결국에 어느 수준이었냐면 해커가 돈 달라고 하면서 IT 시스템을 장악해서 보통 이런 데 보면 유통이니까 송장 프린터 있을 거잖아요. 네네. 프린터에 갑자기 협박 메시지를 계속 와. 출력을 시킨 거예요. 네. 깊이도 들어왔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메시지를 본 직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니까 결국 파산을 선택을 한 거예요. 아이고. 네,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이제 생겼고 네. 그뿐만이 아니라 병원들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영국에서는 실제 대형 병원들의 랜섬웨어 공격 때문에 진찰이나 수술 같은 게 연달아 영향을 받아서 1,710건의 수술이 연기되고 환자 13,500명의 혈액 샘플을 폐기하는 일도 벌어졌었고요. 예. 그 외에 또 2020년에 독일에서도 뒤셀도르프 대학병원이 랜섬웨어 공격당해서 응급 환자가 제때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해서 사망하는 일도 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이때 또 어이가 없었던 게 해커가 그 사망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원래 대학교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실수로 병원 공격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암호가 걸린 랜섬웨어 키를 다시 이거 푸는 키를 그냥 다시 병원에 준 이런 사례까지 생기는 이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일이 정말. 아니라 네.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네. 뭐 제조업 관련 기업 중심으로 이런 공격이 좀 심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보면 일단은 제조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하이트진로에서도 2025년 1월경에 랜섬웨어 공격받아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공지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이런 거에 대한 피해가 커요. 네. 이제 최근 3년간의 랜섬웨어 신고 수의 82%가 중소기업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보안에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없는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한 데들에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랜섬웨어를 뭐 어떻게 방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방지하는 거는 참 재미없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게 기술적 취약점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저희를 귀찮게 윈도우 업데이트 뜨잖아요. 그렇죠. 하셔야 됩니다. 아하. 네, 이거 윈도우 업데이트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보안 취약을 막는 방법이고 네. 그리고 윈도우가 이미 뭐 여러 버전인데 아직도 이제 제조 회사들 중에 윈도우 XP나 7 옛날 버전을 쓰는 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업데이트를 제일 많이 하는 거. 두 번째는 백업 파일을 만들어 놓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파일을 잠그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내 첫 번째 파일이 잠겼어도 똑같은 걸 복사해놨다라고 그렇죠. 하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클라우드나 여러 가지 백업을 하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의심되는 이메일이나 문자는 누르지 않는 게 좋다. 뭐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AI 관련해서 다양한 투자도 하고 새로운 정부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랜섬웨어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해야 할 뭐 노력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미국의 국가안보회의가 한국을 비롯한 30여 개 동맹국하고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 다자 회의를 지금 개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초국가적인 얘기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관점에서 일부 IT 기업들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게 일종의 사이버 안보청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뭐 지금 뭐 키사나 국가정보원 이런 데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런 걸 좀 통합적인 사이버 안보청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문자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또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5478님 나만의 비서법은요. 장거리 운전할 때 물에 적셔서 얼린 수건을
목에 걸고 가면 졸음 운전도 예방이 되고 시원합니다. 요즘 진짜 차 안도 조금만 있어도 찜통 되거든요. 이런 얼린 수건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이슈 톡톡,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또 여행 안내서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상대방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때 지금 뭐 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뭐 해요라는 표현을 쓸 때 세 음절을 모두 붙여서 쓰는 분들을 간혹 볼 수 있는데 이때는 뭐와 해요를 띄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뭐는 무엇 또는 무엇을 뜻하는 대명사로 쓰인 것이고 해요는 동사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뭐하다를 모두 붙여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형용사 무엇하다의 준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엇하다는 내키지 않거나 무한한 느낌을 알맞게 형용하기 어렵거나 그것을 표현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암시적으로 둘러서 쓰는 말인데 줄여서 뭐하다, 무엇하다 또는 뭣하다로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오기 뭐해서 애들 간식거리 좀 사왔어요. 같이 말할 수 있죠. 형용사 무엇하다는 주로 거북하다, 곤란하다, 난처하다, 딱하다, 미안하다, 싫다, 수줍다, 쑥스럽다 따위의 느낌을 나타낼 때 쓰게 됩니다. 참고로 순우리말 용언 거식하다는 말하는 중에 표현하려는 동사 또는 형용사가 얼른 생각이 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 곤란할 때 그 대신으로 쓰는 말로 거시기 하다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힘들면 나가서 거식해라 라든지 옷 색깔이 좀 거식해서 입고 나가기 거식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서쪽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과 대전, 전주, 광주의 기온이 35도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6도, 광명 37도, 춘천, 광주, 전주 35도 등이 되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기온이 떨어져 대구 34도, 부산 31도, 강릉 30도 등이 예상됩니다. 어제까지는 덥고 습한 남서풍이 불어와서 동쪽 지역의 기온이 38도 안팎까지 올랐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비교적 선선한 동풍이 불어오면서 동쪽 지역의 폭염은 점차 누그러지고 있지만 이 동풍이 높은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온도가 더 오르며 서쪽 지역의 폭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 36도, 대전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한편 차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밤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60mm가 되겠고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고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5.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그 시점은 8월 1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남은 3주 동안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신규철 전 삼부토건 대표와 양용호 유라시아 경제인 연합회장을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또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납북 피해자 가족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새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구남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이후 역사 설명 약속을 10년째 지키지 않는 문제를 유네스코에서 논의하려는 우리 정부 노력이 표결 끝에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취임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 도입 의지를 밝혔죠. 앞으로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기대되는데요. 오늘 이슈 톡톡에서는 주 4.5일제 장단점과 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종진 시민연구소 유니온센터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 주 4.5일제 많이들 들어보시긴 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기존의 근로시간제하고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뭔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상적으로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나와서 일을 하잖아요. 네. 직장인들이. 근데 4.5일제는 금요일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오후에 이제 쉽게 퇴근하기도 하죠. 네. 그런데 월요일 날 오전에 출근 안 하고 오후에 출근하는 방식을 선택해도 됩니다. 오. 그리고 우리는 꼬마가 하원 등원 학교를 같이 부모님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그러면 하루에 7시간씩 주 5일 쪼개서 35시간 근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네. 주 4.5일제는 직장인들에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일과 삶의 균형을 주는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권이 조금 더 다양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주 4.5일제 논의가 좀 나오게 된 배경은 뭔가요? 사실은 4.5일제보다는 주 4일제가 더 먼저 이야기가 됐죠.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예. 감염 바이러스가 확산되니까
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별로 주 3, 4일 근무하는 형태를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네. 주 4일 근무가 화두에 올랐고 네. 해외에서 실험을 한 곳들도 있어서 좋은 성과가 있었고요. 예. 우리는 지지난 대선에 주 4일제가 대선 공약으로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4년 전에.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대선 총선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에서 4.5일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예. 그동안에도 뭐 근로자들의 이런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라면서 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이런 건 또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시간 저축 계좌는 유럽 독일과 같은 곳에서 활성화된 건데요. 아, 네. 하루에 10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면 예. 2시간 연장 근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주일이면 한 10일. 네. 근데 일반적 10시간. 예, 네네네. 10시간 연장 근무를 한 네. 건데 이걸 돈으로 보상받기보다는 네. 추가 근무 연장 근무를 세이브해서 비시즌에 일이 조금 한가할 때 휴가를 가거나 뭐 한 주 한 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예. 저축 계좌처럼 진짜 저축해 놨다가 나중에 몰아서 쓸 수 있게. 예, 그래서 회사별로는 보면 어떤 때는 여름, 네. 어쩔 땐 겨울에 조금 일이 조금 없을 때 부서가 좀 여유가 있을 때 네. 그때 몰아서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예. 근로시간 저축 계좌가 일부 국가에서 활성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도 굉장히 달콤한 휴가가 될 것 같아서 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4.5일제가 시행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임금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또 이게 마냥 좋지는 않고 약간 곤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예. 임금의 감소가 없는 주 4.5일제 가능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주 4일이나 4.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네. 세계적으로 보면 역사 이래 예. 저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한 나라는 없습니다. 선진국 중에. 네.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30년 전에 일주일에 39시간 제도를 네. 35시간으로 98년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현재. 예. 그때 임금 삭감하지 않았었죠.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 주 5일제. 그렇죠. 우리나라도 토요일까지 줄였죠. 하다가 네. 주 6일 하다가 반공일이 있었는데 그때 네. 하다가도 그때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았거든요. 예. 요약하면 만약에 4.5일제를 한다 그러면 0.5에 대한 것은 기업이 잘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네. 회사도 좋고 노동자도 임금 저 없게 하는 게 방향 취지이긴 하죠. 그렇죠. 아마 직장인들한테 임금 10%, 15% 삭감하면서까지 하려고 그러면 저임금 저소득 노동자들은 네. 반대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임금 삭감 없이 설계 추진하는 것이 핵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임금을 줄이지 않고 노동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면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이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업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경영계에서는 지금 현재 4.5일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나 한 달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네. 그래서 경영계가 우려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네. 일방적으로 법제도 하지 않고 충분히 2, 3년 동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니까 네.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많이 아시듯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약 30여 개 국가 중에 네. 저희가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5위에 속해요. 5위. 이 독수리 오용지에서 좀 탈피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 멕시코, 트르키에 이렇게 축구할 때만 형제 국가 하지 말고 네. 같이 노동 시간을 단축했으면 좋겠는데 네. 기업의 부담이 없이 사회적 대화를 해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노동 시간을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는 것이 노사가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겠죠. 예. 이게 이 일부에서는 뭐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곳만 이런 혜택을 좀 입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이게 실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런 뭐 노동 환경의 격차가 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요? 이제 두 번째 우려하는 지점이 이제 양극화, 격차 예, 많이 하십니다. 예. 그런데 이 제도를 설계할 때 핵심은 중소영세기업이에요. 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의지와 조금 재원의 여유만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인력이나 업무 배치에 따라서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영세기업에게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선언적으로 보면 20년 전에 주 5일제 할 때도 국가가 정부가 중소기업에게는 신규 인력의 6개월치 임금,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사회보험료를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5일제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정부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청취자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5층짜리 건물을 지금 입주해서 제가 4층에 살고 있는데 네. 5층으로 조금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향상하고 싶어요. 예. 근데 1층에 있는 애들도 있는데 너무 5층 가려고 그러니 그럼 1층에 있는 친구들에게 엘리베이터를 놔줘서 같이 올라오게 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 건강을 위해서 함께 이 양극화를 줄이는 방법을 다른 나라 사례, 우리 20년 전에 주 5일제 경험을 통해서 네. 우리가 지혜를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주 5일제가 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추가 근무를 하는 또 일부 뭐 기업이나 업종이 있잖아요. 예.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 어떤 우려가 나올까요? 2018년에 저희가 장시간 노동 연장 근무 때문에 네. 일주일 최대 근무 한도를 52시간으로 52시간. 네. 상한제를 뒀습니다. 네. 근데 유럽이나 국제기구의 기준은 48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대 연장 근로도 우리가 4시간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4.5일제만이 아니라 연장 근무를 이제 점진적으로 줄여야만 사실은 애초에 취진 과로 건강에 도움이 되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 근무를 불가피하게 해야 할 곳은 한 5, 6년 동안 인력 배치를 통해서 좀 적어도 장시간은 함께 줄이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해외 사례들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뭐 주 4일제나 4.5일제를 먼저 도입한 뭐 대표적인 사례 그리고 또 뭐 성과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국가 차원, 지자체 그리고 개별 기업 이렇게 이제 모델이 있는데요. 네네.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KBS에서도 몇 번 이제 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이슬란드라는 국가가 4년 동안 주 4일제를 일하는 사람 1%를 뽑아서 했습니다. 4년 네. 동안 했더니 너무 성과가 좋아서 네. 87%의 기업이 5년 후에는 그냥 스스로 그냥 주 4일제를 하고 있죠. 아하. 네. 그리고 번아웃 소진, 건강, 일과 삶의 균형,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등이 이제 좋아졌고요. 예. 스페인도 코로나 3년 동안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해서 중소기업 고용장려금을 지원해주면서 그 실험을 했고 네. 대단히 이제 성과가 좋아서 법제도화 여부를 하다가 올해 이제 스페인이 그래서 법안을 일주일 근무 시간을 37.5시간으로 법안 발의가 돼 있어요. 와, 꿈의 숫자네요. 네, 그래서 한 2-3시간 줄이는 걸 이제 법안이 발의됐고 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발렌시아라든가 프랑스 리옹 이런 데서도 한 2-3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성과가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이 익숙한 건 프랑스에 한번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가보신 분도 있지만 네. 우리로 치면 파리 지하철 네네. 여기서 2년 동안 실험을 해서 성과가 좋아서 예. 올해부터 전면 도입합니다. 한 5-6천 명 되는 직원들이. 네. 그러니까 우려했던 것보다는 성과가 적질 않아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별 기업에서도 공공과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뭐 주 4일제나 4.5일제를 시행을 하면은 근무 시간이 줄면서 이 생산성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중 근무라고 하거든요. 네. 일을 하는 시간은 집중적으로 일을 투입을 해서 네. 리스크 없이 기업의 직원들이 몰입해서 네. 생산성을 높이고 그래서 해외 주 4일제 네트워크 단체가 있는데요. 영미 국가에서도 한 60여 개 그리고 유럽에서도 한 4-5개 국가에서 이 단체들이 실험을 했는데 매출이 1.5%나 5% 이상 상승됐고 와, 네. 생산성도 높아지고 직원의 이태중일도 줄었어요. 네. 그래서 기업의 이제 만족도가 같이 노사가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행이 되는 곳에서는 직원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주 40시간 이하 근무하는 곳이 있는 것 같던데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견기업이라고 하죠. 대기업도 네. 아니고 소기업도 아닌 네. 휴넷이라는 이제 교육 컨설팅 기업이 있는데요. 네네네. 주 4일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 3-4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은 이제 그 1년 365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를 제외하고 네. 모든 직원들이 이제 주 4일제를 하고 시행하고 있죠. 아하. 그리고 경기도 화성에 한 150명 정도 되는 제조 설계 기업이라고 하는 코아드라는 이 회사도 네. 처음에는 월에 한 번 주 4일제를 하다가 다음에는 격주 주 4일. 서서히 늘려가는 서서히. 식으로. 그래서 작년부터는 또 어려운 생산직 직원부터 네. 주 4일제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더 이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부서부터 시행하는 기업들도 국내에 이제 적지 않습니다. 네. 휴넷이라는 기업에 제가 한번 지원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럼 오늘 여기 안 계셨죠? 하는 생각도 잠깐 해보고요. 이
주 4.5일제를 좀 적극 검토하는 지자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좀 추진해온 정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현안 건의를 또 전달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경기도가 이제 작년 4.5일제를 243개 지자체 중에 최초로 네. 하겠다고 공표한 이후에 연구 설계 과정을 거치고 간담회를 통해서 올해 6월부터 약 67개 기업가 MOU를 체결해서 예. 4.5일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간에 300인 미만 5인 이상의 중소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대단히 좋죠. 열악한 기업 그렇죠. 지원해주고 1층부터. 예. 네. 그리고 4.5일제니까 0.5에 대한 임금 부담분을 경기도가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보면 한 26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네. 근로시간 출퇴근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도 최대 한 기업당 2천만 원씩 지원해줘서 지금 이제 한 달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또 중앙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도 있고 또 경기도가 이런 데 하는데 선도적으로 하고 있으니 지원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 4.5일제를 만약에 시행을 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안다면 조금 더 뭔가 속도를 내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일과 생활 간의 이 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4.5일제나 주 4일제를 하게 되면 네. 하루에 이제 근무 시간이 2시간 정도 이제 주는 보는 건데 24시간 워라밸이라고 하는 네네. 일과 삶의 균형은 국제적 지표가요. 모든 사람들이 24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일 직장에서 출퇴근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제외하고 잠자고 밥 먹고 기타 여가 시간을 너는 얼마나 쓰고 있니? 라는 거거든요. 네. OECD 평균이 하루에 15.1시간을 잠자거나 여가를 보내요. 그래요? 네, 근데 우리는 거꾸로죠. 일하는 시간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우리는 14.5에서 8입니다. 근무 시간이.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가나 개인 시간이 적고 그나마 여가 시간을 주어진다 하면 우리는 일이 너무 많아서 방콕에서 집에서 잠자기 바쁩니다. 맞아요. 체력 보충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주말 이틀 동안도 그냥 토요일은 그냥 집에서 잠만 자거든요.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는 노동 시간을 줄이고 4.5일제 같은 것을 시범사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해서 주 4.5일제 로드맵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 앞으로 제도화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예, 지금 뭐 정확하게는 아직 밖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추진을 하게 되면 현재 정부가 4.5일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에게 재정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도 워라밸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고 고용노동부가 연간 평균 160억 정도를 투여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이 예산을 전폭 증액해서 향후 4년 동안 예산 지원을 하는 게 이 효과성을 하는 데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한 3, 4년이 지나서 이게 문제 없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된다 그러면 임기 말쯤에 지금 현재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법제도를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해야만 격차 없이 보편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50조에 현행 일주일 40시간으로 돼 있는 것을 단축하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진 시민연구소 유니온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애청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단번에 식혀줄 나만의 피서법 문자로 보내달라 부탁을 드렸죠. 0419님은 아까 다른 청취자분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타월 냉동실에 얼려둔다고 하고 거기에 플러스 등이나 배 얼굴에 이 수건을 대고 선풍기를 켜세요. 그리고 이 시원함 속에서 치킨을 먹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금상첨화 완전 풀코스가 되겠고 6267님은 옛 생각이 납니다. 동시상영하던 시절에 소극장에서 시원하게 동시상영 2번 보고 나면 저녁이 돼서 나오곤 했었어요. 라고 하셨고요. 5246님은 조금 다른 방법이네요. 집안 청소를 하루에 한 곳 정해놓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청소하고 시원하게 샤워한 다음에 선풍기 틀어놓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더위 피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청소하면은 진짜 뭐 속도 후련해지면서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고요. 8402님은 고흥 복례면 복례산 산행 중인데
황칠나무 보면서 닭백숙 얘기했는데 라디오에서 마침 백숙 이야기 나와서 너무 신기하다. 제가 스튜디오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바뀌면 굉장히 또 더울 것 같은데 산행 중이니까 또 시원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이 스튜디오에서 같이 산행하는 기분으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은 꼭 받아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ISA 계좌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제가 최근 ISA 계좌에 대해 얘기를 했을 때 관련 질문이 많았습니다. 네. 그날 가입 조건에 대한 질문도 많아서 답을 해드렸는데요. 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전업주부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네. 만 19세 이상이면 ISA 계좌 만들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소득이 없어도 ISA, 연금저축, IRP 등의 가입이 가능하고요. 네. 세제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네.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은 더 좋은데요.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면 서민형 ISA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보다 높은 400만 원까지고요. 네. 그래서 이 조건에 해당하면 서민형 ISA에 가입하는 게 좋겠죠. 네네. 그리고 지난 시간 이 ISA 통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신 분들 질문도 많았었는데요. 네네. 오늘은 ISA 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 이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 계좌 어떻게 활용하는 게 제일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로 참여해 주십시오. 서형노 원장님께서 도움을 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ISA 계좌 전업주부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만든 ISA 계좌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기존에 투자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미 활용법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어느 분 이런 많은 활용을 안 하셨던 분들은 ISA 계좌 좋다고 들어서 간받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전업주부나 또 소득이 낮은 경우 생활비를 아껴서 투자를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무리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예적금 상품을 50% 이상 가져가고 나머지는 채권형 펀드 또는 주식형 펀드를 반반 나눠서 투자하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후 투자 경험이 쌓인 이후 조금 공격적인 투자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한 50% 정도는 예적금 상품 그리고 25%씩 나눠서 채권형, 주식형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시는 방법.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IS 계좌가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해주셨어요. 중개형, 일임형, 신탁형. 근데 만약에 처음에 이 신탁형 계좌로 개설을 했다가 중개형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 경우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ISA는 한 사람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계좌만 가질 수 있어서 계좌 유형을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기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이전을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은행에서 일임형 ISA를 쓰고 있는데 정권사로 옮기고 싶다면 먼저 정권사에서 ISA 계좌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 다음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ISA 계좌에 투자한 주식이나 펀드가 있다면 이전 전에 모두 매도에 현금으로 바꿔야만 이전이 가능하고요. 보통 신탁형이나
일회명으로 운영하다가 중개형 ISA 계좌로 내가 직접 주식에 투자하고 싶을 때 이전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ISA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개설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니까요. 해지가 아닌 이전을 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이전을 하고 싶을 때는 옮겨갈 집을 먼저 구해놓고 다 현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ISA 계좌가 만기가 됐을 때 이거를 연장을 할지 아니면은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할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만기 시 해지 후 재가입이 유리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재가입할 때 전부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근데 의무가입 기간이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해지하는 게 유효한 전략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일단 해지 후 재가입이 유리한 분들은 3년간 배당 이자 소득으로 이미 비과세 한도를 다 채운 분들. 이분들은 해지하고 재가입해서 비과세 한도 혜택을 새로 챙기는 게 유리하고요. 비과세 한도를 3년마다 계속 챙기니까 우리 저축할 때 풍차 돌리기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전략인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총 200만 원, 서민형은 총 400만 원까지 비과세잖아요. 그래서 3년치 계좌 수익이 200만 원 전후면 해지하는 게 낫죠. 새로 시작하고. 그런데 계산 시 가입 기간 중 수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수익을 꼭 따져야 하는데요. 이렇게 계산했는데 만약 이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면 앞으로 비과세 한도를 다 채우고 난 뒤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또 제가 지난 시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ISA에 가입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지만 금융소득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분들은 해지보다는 연장해서 갖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네요. 처음 가입할 때 아예 만기를 길게 10년, 30년 등으로 설정하는 것도 좋고요. 왜냐하면 가입 또는 만기 연장 시점에만 적격, 부적격 여부를 체크하거든요. 그리고 ISA는 만기 3개월 전부터 만기 전까지만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수익이 2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서 해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 자금 가지고는 뭐 어떻게 굴리는 게 좋을까요? 여러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ISA에 재가입해서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새로 생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연금 계좌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ISA에는 다른 금융 상품에 없는 연금 전환 절세 혜택이 있는데요. ISA를 해지하고 60일 이내 연금 계좌로 만기 자금을 이체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300만 원까지 줍니다. 원래 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연 900만 원인데 이 ISA를 활용하면 총 1,2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300이 추가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라고 했을 때 ISA 3년 만기 자금 3천만 원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이것만으로 49만 5천 원의 세금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꽤 크네요. 그리고 앞서 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금액을 맞춰서 만기 자금 중 3천만 원까지만 연금 계좌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앞서 말했던 연금저축 공제 한도와 IRP 공제 한도까지 다 채워서 납입했고 여기에 ISA를 활용해서 추가 300만 원을 공제를 받는다면 총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19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꽤 크죠. 그래서 당장 목돈을 쓸 계획이 없다면 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것도 좋고 3천만 원에 맞춰서 넣는 걸 제일 추천드립니다. 이게 모아서 당장에 어디 쓸 데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게 가장 이득인 셈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묶인다는 단점도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만기 후 ISA 재가입 역시 3년 가입 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돈 쓸 일이 있다는 분들은 앞서 얘기한 선택지 말고 만기 시 전액 인출을 택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비과세 한도 내 수익은 말 그대로 비과세가 되겠고요. 초과 소득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돈을 쓸 계획이 당분간 없고 장기 투자를 원한다면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기 후
ISA 재가입으로 운용을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노후 준비도 하고 싶다는 분들은 연금 계좌로 옮긴 후 남은 금액 또는 새롭게 돈을 납입하며 ISA 계좌를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돈을 연금 계좌로 옮겨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분들은 연금 저축하고 IRP 중에 뭐 어디로 옮기는 게 더 좋을까요? 그 두 상품은 장단점이 좀 뚜렷한데요. 네. 연금 저축은 자유롭게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네. 은행사나 증권사, 보험사 등 운영회사에 따라서 투자 상품의 제약이 존재하기에 이 점 미리 숙지해야 되고요. 중도 인출 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목적에 맞게 장기 운영해야 하는 상품이고요. 네. IRP는 원금 보장 상품부터 펀드, ETF 등 다양한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중도 인출은 퇴직, 사망, 파산 등의 이유 외에는 어렵고 연금 저축에 비해 연금 수령 조건도 조금 엄격한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 투자 성향에 따라 고르시면 되고요. 네네. 이렇게 ISA에서 연금으로 환송할 때는 각 증권사에서 뭐 펼치는 이벤트도 체크하셔서 상품 액수가 좀 더 큰 곳을 선택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이 밖에 또 ISA 계좌를 좀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실까요? 하기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금융소득 과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하면서 ISA 계좌에서 난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ISA 계좌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도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다른 계좌도? 네네. 그래서 ISA 계좌가 아닌 다른 은행 예금이나 펀드 이자 및 분배금, 주식 배당금 등 모든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ISA 외에 다른 곳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고배당 ETF나 우선주, 배당형 펀드 같이 배당 수익이 높은 자산은 ISA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현황도 정리해서 매번 체크해야 되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계좌 만기 연장도 불가능하고 3년 동안 가입도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진짜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는 ISA 계좌 가입해서 뭐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어떤 사정 때문에 이 3년 기간을 다 못 채우고 해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ISA는 3년 의무 가입 기간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3년 동안 돈이 완전히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돈이 필요한 경우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로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투자로 얻은 이익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요. 투자로 얻은 수익까지 싹 다 필요할 경우에는 중도 해지를 택해야 됩니다. 다만 ISA 계좌를 통해 세금을 받은 건 돌려줘야 되고요. 만기 이전 해지 시 운용 수익에 대해 일반과세 15.4%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ISA를 해지했다가 세금 등으로 예상 금액보다 지어지는 금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부분 미리 다 계산해서 해지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해지하는 방법은 스마트폰 웹에서 쉽게 신청이 가능한데 신탁형 ISA의 경우에는 별도로 영업장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해지 요구서를 제출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ISA 유형에 따라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또 해지는 원치 않고 중도 인출만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실수로 원금보다 더 많이 인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중도 해지한 것으로 되기에 잘 계산해서 원금 범위 내에서만 중도 인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좀 중도 인출할 일이 있다면은 이 원금 액수를 잘 파악을 하고 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뭐 얘기 나눠볼수록 진짜 장점이 많은 통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안에서도 또 나름의 계획을 잘하고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ISA 계좌 만들기를 망설이는 분들도 있는데요. 가입 후 3년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혜택 안 받고 말지 뭐 3년 너무 길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으로 인해 ISA 계좌 꼭 추천합니다. 3년이라는 의무 기간 동안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투자 습관을 길러주고 목돈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주고요. 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급할 때는 중도 인출도 가능하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만능 통장이라고 하지만 ISA 통장만으로 모든 재테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다른 금융상품과 꼭 병행하고 늘 제가 강조하는 비상금 확보가 된 상태에서 네. ISA 계좌 운영하면 절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네. 지난주 사회초년생 조카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어려워하고 있다 이런 문자 사연이 있었는데요. 네, 맞아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비상금을 확보한 이후 지난 시간 얘기했던 청년도약 계좌와 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가입하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얘기했던 ISA로 투자 경험을 쌓아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만약 ISA도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처음에는 신탁형으로 가입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요. 그런 목돈을 안전하게 불리면서 투자 경험도 쌓을 수 있고 세제 혜택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너무 어려워 말고 일단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요. 네.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 계좌 100% 활용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형노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에픽하이의 Fly. 에픽하이의 Fly 함께 듣고 왔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도 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0407님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이 ISA 가입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돈을 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5년 동안 찾을 수 없지 않나요? 하셨고요. 저는 주부이고 이 남편 연말정산할 때 혹시 이 ISA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ISA 가입하고 싶은데 돈을 뺄 수 있습니다. 있다고 하셨어요. 네, 중도인출 가능하니까요. 납입 원금에 대한 중도인출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되는데 문제는요. 네. ISA 가입 후 남편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가를 묻는 질문인데요. 네네네. ISA는 연말정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예.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보통 저희가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을 활용하잖아요.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 보험 이런 상품들을 활용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5,500만 원 연봉 이하의 연금저축 상품을 가져가시는 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요. 예. 5,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런데 남편 본인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겠고요, 당연히. 자, 8530님 노인도 가입 가능한가요? 연령 제한이 혹시 있을까요? 하셨어요. ISA 상품은 연령 제한도 없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내가 만기 기간을 설정할 때 99세 만기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데 지금 노인이라고 하셔가지고 정확한 연세는 모르겠지만 그 우리나라에는 65세 이상 분들한테는 비과세 저축보험이 있습니다. 따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만약에 이제 가세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ISA 상품도 좋지만 비과세 저축 상품을 먼저 활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ISA가 종합자산관리잖아요. 종합자산관리계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자산을 형성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 ISA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콩으로 백이명님 중도에 증권회사를 옮길 때 ISA 계좌 해지 없이도 이동이 가능한가요? 하셨네요. 네. 이것도 좀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ISA 계좌를 해지하고 옮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이전이라는 절차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할 곳을 먼저 열어두고 공간을 확보해 두고 현금으로 바꿔서 이동을 하시면 된다.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형노 한국경제교육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 소개해드리는 시간 여행 안내서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푹푹 찌는 이 무더위 때문인지 사실은 지난주 소개해 주셨던 이 밤을 즐기는 여행이란 주제가 굉장히 더 매력적이거든요. 이번 주도 이런 별 볼 일 있는 곳으로 떠난다고요. 이 별 볼 일 있는 여행지가 임지웅 아나운서도 그렇지만 아마 모든 분들에게 지금 낮보다는 밤을 더 선호하실 겁니다. 더우니까요. 그래서 오늘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첫 여행지 경북 영양입니다. 본격적인 여행 전에 이 경북 영양을 상징하는 표 하나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영양을 두고서 대한민국 별천지 영양이라고 부르는데요. 별이 들어가네요, 벌써. 그 맞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막 보니까 이 영양이란 고장이 그 어느 곳보다 별이 잘 보인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칭인가요? 맞습니다. 자칭에다가 타칭까지. 그래요? 예, 아예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았어요. 국제 밤하늘 협회라고 IDA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천문학자들이 모여서 빛공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보호하자 그런 취지로 만든 비영리 단체거든요. 이 협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불을 끄고 별을 켜자라는 주제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어두운 밤하늘 공원을 찾아서 지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 골드, 실버, 브론즈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등급을 정하는데요. 바로 이 협회가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하계곡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구 여기 일부를 포함해서 반딧불이 생태공원 일대에 390만 제곱미터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엄청나죠. 제대로 된 인증이네요. 이 등급도 실버로 해서 영양은 이 은밤을 획득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영양은 전국에서 가장 어두운 밤하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그만큼 별을 잘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남다른 이름의 장소가 있는데요. 영양에는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과 함께 이 반딧불이 생태공원 그리고 반딧불이 천문대 등이 있습니다. 뭐 칠흑 같은 밤에 반짝이는 별 그리고 사랑스러운 반딧불이를 만나는 최적의 장소인데요. 더구나 아침에 반딧불이 생태숲을 쫙 걸으면 별밤만큼 또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깊은 숲속에서 펼쳐지는 이 풀벌레 소리와 싱그러운 풀냄새가 청정에너지 100%를 선사합니다. 막 벌써 기분이 막 좋아지는 것 같고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은 이 별 보기 좋은 곳이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그러면은 영양에서 별 보러 어디로 갈까요? 일단은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 영양 반딧불이 천문대도 같이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일석이조를 누릴 수 있는 곳인데요. 여름철 밤하늘의 별과 반딧불이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낮에는 보조 관측실의 이 태양 망원경을 이용해서 흑점과 홍염을 관측할 수 있고요. 이 밤에는 행성과 성운, 성단, 은하, 달 등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 전문 해설사가 밤하늘의 별에 얼마나 많은 특징이 있는지 또 별자리가 계절에 따라서 얼마나 다양하게 변하는지 등을 아주 신비롭고 진지하게 들려줍니다. 이 반딧불이 천문대에 딱 들어서면 디지털 시스템으로 제작한 별자리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요. 이어서 주 관측실로 가면요. 406mm의 반사 굴절 망원경이 있고요. 또 보조 관측실에 굴절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을 마련해뒀거든요. 이 날씨가 좋은 날 가면 달, 은하 그리고 행성, 성운, 성단까지 이 밤하늘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별자리 관측은 온 가족이 좀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체험이거든요. 이 막상 별이 반짝이면 아이보다 어른이 더 좋아합니다. 맞아요. 제 얘기입니다. 이 혹시나 그런 차원에서 진심으로 초롱초롱한 별을 보는 게 목적인 분들은 꼭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천문대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 확인하시고요. 천문대 예약 당연히 필수고요. 또 반딧불이 천문대 야간 관측은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월요일과 공휴일 다음 날은 쉬니까 참고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별을 제대로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보 확인하시고 또 천문대 예약도 꼭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사실 별도 별이고 반딧불이 보는 것도 되게 궁금해요. 이 반딧불이 보러 가는 분들에게 제가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션. 이 반딧불이 보러 가기 전에 꼭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황가람 씨 나는 반딧불 노래 듣고 네. 근데 이 노래를요 직접 이 현장에서 뭐 허밍을 하든지 아니면 부르면서 반딧불을 보잖아요. 그 찐한 감동이 아주 더합니다. 반딧불이와 내가 한 마음이 되어서 맞죠. 뭔가 특히 가사 중에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엄청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제가 그 반짝반짝 빛나는 걸 소개해 드릴 거지만 그래서 꼭 반딧불이 노래 같이 들으면서 보시라는 말씀 드리면고 이 사실 반딧불이가 보기 어려운 곤충이에요. 그렇죠. 청정 지역에서만 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환경 지표 곤충으로 불립니다. 그런 면에서 이 경북 영양은 반딧불이 탐사로 아주 매력적인 고장인데요. 이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수비면 수화 1리에서 수화 3리 그리고 영양 반딧불이 생태 체험망을 특구 일대 또 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구 일부 지역이 맑고 청정한 밤하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지정이 돼 있고 또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또 태백산맥 남쪽의 일월산, 울련산, 금장산 등에 둘러싸인 이 수하계곡 일대는 가족여행의 핫플레이스이기도 합니다. 낮에는 솔숲과 계곡에서 무더위를 식히고요. 이 밤에는 반딧불이 천문대에서 별을 헤아리며 열대야를 잊을 수가 있죠. 또 해가 저물면 이 수하계곡의 바위에 반딧불이 애벌레에 먹인 다슬기가 빼곡하게 올라오거든요. 이 수하계곡에는 이 애 반딧불이와 늦 반딧불이 또 파파리 반딧불이, 옥문산 반딧불이를 비롯해서 사슴벌레, 하늘소, 뭐 곤충 수백 종이 이곳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연박물관 이렇게 좀 여겨질 정도로 사랑받고 있고 진짜 살아있는 박물관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6월 말부터 수하계곡 하천변 1km에 반딧불이가 나타나는데요. 이 초여름에 날아다니는 애 반딧불이는 밤 9시부터 11시까지 반짝이면서 빛을 내거든요. 어두운 숲에서 깜빡거리는 불빛 하나에 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미소가 번집니다. 이 애 반딧불이는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하천변에서 주로 보이고요. 늦 반딧불이는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생태공원 전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좀 늦게 나타나서 늦 반딧불인가 봐요. 그 먼저는 애 반딧불이, 그다음 늦 반딧불이. 그러네요. 그리고 이 반딧불이가 많을 때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표현인데 뭔가요? 나무가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켜놓은 것처럼 반짝반짝거리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반딧불이로 만들어진 트리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자연 친화적인 나무 데크도 있는데요. 이 나무 데크가 아주 그 꽃이랑 나무가 아주 도란도란 자라고 있습니다. 뭐 이름도 예쁜 은방울꽃, 붓꽃, 작약, 금낭화 등이 피고 지고 또 폭포광장에서 숲길을 따라 들어서면 늘씬하게 뻗은 소나무 숲이 나타나는데 이 벤치에 앉아서 마시는 피톤치드가 꿀맛 저리 가랍니다. 여기서는 피톤치드에 취하셔도 좋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바람 전망대까지 갔다가 내려와도 1시간이면 충분하니까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딧불이 이 트리까지 한번 보고 오는 그 상상만으로도 진짜 뭔가 화려하고 황홀한 느낌입니다. 영양 정말 매력적인 고장인 것 같고요. 다음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떠나요. 제주도. 둘이서 제주도로. 우리 둘이 아니라서 제가 그랬는데 제주도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 제주 역시 별 보기 좋은 여행지 중 한 곳입니다. 이 조금만 움직여도 캄캄한 공간이 나타나서 이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마주하기 좋은데요. 이 제주도의 푸른 밤은 여전히 유효하고 또 앞으로 지켜야겠죠. 이 바닷가에서도 별을 볼 수 있지만 아름다운 밤하늘이 탐난다면 이 불빛이 없는 장소를 찾아가는 것도 아주 좋은데 이 여름철 제주 바다는 고깃배의 불빛이 은근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별을 잘 못 볼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맑은 밤에 어디서나 별을 만날 수 있는 곳 제주지만 그중에서 으뜸의 곳을 가고 싶은 곳들 분명 있으시죠? 그렇죠. 제가 딱 4곳 꼽겠습니다. 자, 제주시의 마방목지, 또 제주 별빛누리공원, 또 새별오름, 그리고 서귀포의 천백고지 휴게소 등을 별 구경 명당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4곳을 지금 집어주셨습니다. 이 혼자보다 친구나 가족과 동행하면 더 좋은데요. 이 황홀한 광경을 혼자 보기 좀 아까워서 그런 마음이 좀 크고요. 그리고 어두운 밤길이라
혼자 가면 무섭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예, 함께 네. 가면 안전하고 좋으니까 꼭 여럿이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일단 마방목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516 도로에 위치합니다. 제주 축산진흥원이 관리하는 초원인데요. 네. 드넓은 초원에 천연기념물 347호로 지정된 제주 조랑말이 한가롭게 노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이 풀뜯는 모습만으로 사실 일단 합격입니다. 여유롭죠. 낭만 그렇죠. 있고. 네. 네. 이 마음이 절로 평화로워지니까 사실 여기가 흰눈이 살포시 내린 겨울에 사진 촬영하러 많이 오세요. 예, 그런데 말이 풀뜯는 이 힐링의 장면 하나만으로 마방목지의 진면목은 여름이다라고 할 만합니다. 네. 이 한마디로 뭐에 그 컴퓨터 화면 시작하면 흔히. 푸른 하늘과 네. 초원이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예전 버전. 그 모습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방목지는 밤하늘을 보러 와야 하는 곳으로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인적이 끊긴 밤에 풀벌레 우는 소리와 또 키 큰 나무너머로 별이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낭만적입니다. 네. 이 가끔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불빛을 비추는데요. 뭐 별 구경에 방해될 정도까지도 아니에요. 네. 이 마방목지는 제주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문득 별이 생각날 때 가볼 만한 정도니까 또 주차장도 굉장히 널찍하거든요. 여유롭게 별을 즐기기 좋은 그런 곳이고요. 예. 혹시 아이랑 함께하는 가족여행이라면 제주 별빛 누리공원 아주 추천합니다. 두 번째 명당이군요. 네. 이곳이 별과 우주를 주제로 한 천문 공원이거든요. 외부에는 태양계 광장을 조성해서 아이들에게 우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가 딱 좋습니다. 또 안에 들어가면 우주와 별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전시실, 또 우주선을 타고 달까지 여행하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체험하는 4D 그 입체 상영관, 또 사계절 별자리를 소개하는 천체 투영실, 뭐 이렇게 두루두루 갖춰져 있습니다. 이 3층 관측실에는 600mm 카세그레인식 반사 망원경이랑 또 소형 망원경을 마련해 놨거든요. 별을 보다 가까이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진짜 제주 자체가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뭐 별 보는데 최적의 여행지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두 곳 소개를 해주셨어요. 명당, 마방목지, 제주 별빛 누리공원. 또 남은 두 곳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아마 제주 여행 다녀온 분들은 익숙한 지명일 겁니다. 천백고지. 맞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이 한라산 1100m를 뜻하는 이 천백고지인데요. 이 한라산 중턱에 자리하면서 한라산의 남쪽과 북쪽의 경계 역할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천백고지는 사진가들이 손꼽는 제주 별 구경 명당 자리인데 낮에는 제주와 서귀포를 오가는 자동차들로 좀 분주한데요. 밤이 되면 한없이 고요합니다. 맑은 날에는 감탄사 없이 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이 별똥별이 마구 쏟아지거든요. 또 아주 또 높은 하늘에서 은하수까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뭐 약간 과장해서 별이 비처럼 쏟아진다. 아니면 하늘에 별사탕을 뿌려놨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 천백고지에 휴게소가 있는데요. 이 앞에 뭐 어떤 사람은 노루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얀 사슴이라고 하는데 이 별을 바라보면서 사진 찍거나 할 때 이 노루상이 멋진 모델로 변신합니다. 조형물이군요. 맞습니다. 이 천백고지 휴게소에서 별을 보러 갈 때 이 시간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별을 보다가 시간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또 가로등 하나 없는 길이 굽이굽이 올라가야 하니까 각별이 이곳 올라갈 때는 좀 운전에 주의하시고요. 너무 푹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천백고지가 휴게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꿀팁 하나 드리면 휴게소답게 편의점이 있거든요.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미도 있고 또 여기서 먹는 라면이 엄청납니다. 가장 높은 편의점에서 먹는 라면이 되겠네요. 왜 흔히 말하는 한강라면 있잖아요. 그렇게 끓여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기호에 맞게 끓여서 한 사발 하시면 아주 그만일 겁니다. 배고파지는데요. 마지막 명당이요. 이 제주의 별 얘기를 할 때 빠뜨리면 안 되는 장소가 한 곳 더 있는데 바로 새별오름입니다. 새별오름도 많이 들어봤어요. 이 서부 중산간 오름지대를 대표하는 곳이거든요. 뭐 지명에 아예 별이 들어가 있듯이 별 보기에 있어서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그런 곳입니다. 실제로 저녁 하늘에 외롭게 떠 있는 샛별 같다고 해서 새별이라는 앙증맞은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 그런 유래가 있고요. 이 관광객들에게는 새별오름이 뭐 정월대보름 전후에 펼쳐지는 들불 축제나
가을에 억새 보는 걸로 좀 유명한데요. 네. 별 구경 명소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세벨오름의 가장 높은 지점이 해발 519.3m인데 네. 정상까지 오르는 길이 좀 가파르긴 합니다. 근데 잘 정비를 해놔서 한 30분 정도면 올라가거든요. 네. 이 정상에 딱 올라서면 사방에 장애물 자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거칠 것이 없는 그런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요. 혹시라도 정상에 오르는 게 부담스럽다면 네. 주차장에서도 이 반짝이는 별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워낙 세벨오름 경관이 유명하니까 세벨오름 찾는 걸 제가 추천을 하지만 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제주의 여러 오름에서도 별을 만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한번 별 구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에서 별 구경 이렇게 하는 여유로운 모습 상상만 해도 진짜 너무 매력적인데 또 만약에 이런 여름철에 제주에서 어디 가보면 좋을까요? 추천해 주세요. 최근에 그 방송이 막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넉 달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입에 오르내리는 작품이 있는데 제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 네네. 예, 폭삭 소가수다. 예. 요새 여기 촬영지를 좀 쫓아다니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다고 해요. 네. 예, 그 중에서 한 곳 소개하면 이 폭삭 소가수다 18을 보면 어린 애순이가 아버지 제삿날 좀 신기한 일을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 작품 속 장소가 우보악이랑 넓게 오름 입구인데요. 네. 두 곳 모두 서귀포에 있는 곳인데 일단 우보악은 걸어가는 소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소우 걸음보 해서 우보악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 이곳이 도민들한테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인데 네. 실제로 안내판도 거의 없고요. 탐방로가 실제로 나 있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인데 대부분 목초지 그러니까 가축육 사료로 쓰는 풀을 기르고 있습니다. 네. 풀이 아주 무성해서 이 앞사람의 흔적을 잘 보면서 가야 할 정도인데요. 네. 해발 300m가 넘어요. 중간쯤 가면 스위스나 왜 뉴질랜드에서 여행 영상에서 볼 법한 그 초원의 모습이죠. 네. 예, 그 드넓은 초원의 평화로움을 아주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곳이고요. 네. 이 넉개오름도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예, 더 많은 것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행 안내에서 오늘은 무더운 여름밤을 달콤하게 만드는 별 볼 일 있는 여행 유튜버 살펴봤습니다. 경북 영양군 제주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치킨과 커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